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난국입니다. 저 김동연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당당히 헤쳐나가겠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버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합니다.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겠습니다.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그 곁에 저 이재명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정치 분야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그중에 5개 항 중에 첫 번째가 개헌이었습니다. 네. 권력구제 개편이었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서 2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노력이 저는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셨는지.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선거법 개정은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어쨌든 뭐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은 아마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개헌의 문제는 저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말에는 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든 안 됐든 각자의 위치에서 이와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 개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야당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검사 역을 한 배우가 이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대통령 만들 수도 죽일 수도 있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칼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완벽하지 않다.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검찰을 뭐 폐지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럴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 즉 권력자를 우리 국민들께서 잘 뽑고 또 잘 운영이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조금 더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조금 기득권은 정권의 그 활용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보상의 문제입니다. 네. 유사시의 소위 1점 타격이라고 이 용산만 문제가 생기면 전시 핵심 지부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선 이후에 네. 대통령 직무를 어디서 시작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표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후보들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님만 해도 에너지 고속도로도 하셨고 또 AI 공약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재원을 봤을 적에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까지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의 큰 장르로 봐서 어떻게 우리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을 통해서 좀 마련하고 길게 보면 성장률을 회복해서 재정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인 재정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을 먼저 해야 된다. 지금 두 분 후보님 말씀은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이 감세 얘기를 하면서 또 많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정직하지 못하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어떤 전략이 좀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협상에서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전략은 소위 그 광인 작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과감하죠. 근데 그분이 던지는 하나의 단일한 의제에 매달리면 당하기 쉽다. 포괄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간에 계류된 안건들이 상당히 많죠. 뭐 LNG 문제도 그렇고 알래스카 LNG 문제 또는 뭐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조선 협약 협력 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포괄 협상이 트럼프와의 그 협상에서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그 주제를 조금 분리해서 예를 들면은 방위비 분담하자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관세를 때리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주축이 됐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 자영업자 폐업이 많다 보니까 아마 올해 통계를 보니까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엄청나게 많이 폐업했다는 얘기죠. 근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너무 많은 편입니다. 이게 일종의 실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입니다. 이게 이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3년이 지나니까 이제부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되게 정부가 부담을 했는데 정부가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는 비용을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시켰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말렸습니다. 이미 이대명인데 어대명인데 들러리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선 룰에서 국민 경선제를 무너뜨리면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경선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입니다.